1979년 10월 박정희 시해 사건으로 권력 공백이 발생하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 세력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박정희 시해 사건에 연관된 혐의로 체포하고 군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박정희가 사망한 후 민주적 정치 질서를 요구하던 대학생들은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하자 1980년 봄 계엄 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광주에선 공수부대가 학생들의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시위가 확산돼 무장 시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열흘간의 충돌로 민간인 166명, 군인 23명, 경찰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또 신군부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전두환 중심으로 신군부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또 상당 기간 동안 가장 그 신군부 체제의 정치적 특징은 대통령 간선제예요. 유신 시대에 대통령을 간선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뽑을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걸 유지했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으로 유신 시대하고 유사한 정치 체제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많은 반대 운동이 있었죠. 1981년 2월 대통령으로 선출한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저항 세력을 탄압하고 부패 공무원, 범법자에 대한 강력한 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청교육대 등 인권 유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박정희가 사망한 다음에 정치적 혼란이 겹치고 오면서 처음으로 1980년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60, 70년대 10% 가까이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런 경제적 위기가 오면서 이 한국의 그 중산층들이 조금 이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좀 겁을 내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정을 좀 찾고 이제 그런 틈새가 또 전두환 정권이 쓸 수 있는 하나의 그 배경도 됐어요, 사실은. 전두환 정부는 불황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등 산업 합리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대신 박정희 정부 시절 소홀했던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유착이 강화됐지만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강력히 밀고 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연 8, 9%의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한국이 건국 이래로 최초의 무역 흑자를 이루는 것도 1986년, 87년 이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하고 전자제품을 수출하면서 세계적 중견 국가로 가게 됩니다. 이런 성공에 기반해서 정치적으로도 보다 성숙한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 국가를 지향하게 되고 그것이 1987년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본물 같은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를 고수하는 입장을 발표하자 야권과 제야 세력이 결집해 개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 군 사망 은폐 사건이 공개되면서 전국은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분신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그런 대결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두환 시기 말년에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도시의 그 일반 중산층들이 대거 합세를 하면서 전두환 정부가 이제 퇴장을 하면서 우리가 여야 간에 처음으로 합의에 의해서 헌법이 도입돼요. 이제 그것은 물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을 하고 국회의 권한을 많이 보강을 하고 또 국민들의 기본권도 많이 보강을 하고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87년에 채택된 헌법을 지금도 우리가 실천해 옮기고 있어요. 1980년대까지 경제 성장은 한국 국민의 삶에 매우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국민의 건강 상태,
교육 수준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전국적인 아파트 시대가 열려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과 전기, 전자제품이 전 계층으로 보급됐고 가족 형태도 핵가족으로 변화했으며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됐습니다. 한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 제3세계 혹은 사회주의 길을 걸었던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개발도상국이 가야 될 모델을 만든 나라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성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를 그 방안, 모델을 제시한 모델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산업에서 자동차다, 철강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 산업 규모가 세계 7위 전후에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세계 7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작고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3위권의 세계 경제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세습 정치를 계속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으며 1994년 이후에는 대기근이 발생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식량난 시기가 닥치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3개월은 우리가 생산한 곡식으로 버틴다. 3개월은 외국에서 주는 구호 식량으로 버틴다. 3개월은 각 공장, 기업소, 각 직장별로 해결해라. 나머지 3개월은 개인별로 해결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경제 정책도 아니잖아요. 그 식량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물론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 50년 가까이 배급제에 익숙해 있던 이 북한 주민들은 내일이면 당에서 국가에서 배급이 나오겠거니 하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가재도구를 장마당에 팔아서 말하자면은 쌀을 조금 사거나 옥수수를 조금 사거나 해서 버티다가 사람이 사흘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양실조에 걸리거든요. 그 영양실조에 그러면 당연히 합병증이 많이 들리게 되고 그야말로 면역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죽어나간 것이 94년에서 98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해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로 낙인 찍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근 이후 수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해 공개 총살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이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식량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중국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서 식량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발생했던 탈북자들이 대략 한 20만 명 정도 탈북자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잡혀서 북한에 강제 송환될 경우에 북한 내에서 이 구류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제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서 강제 노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병으로 죽는다든가 굶어 죽는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북한 당국이 강제 낙태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탈북자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됐고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8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해 3대 세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제난과 주민들의 외부 정보 유입으로 인해 권력 운용에 적지 않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약 70%는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 어떤 경제에 근본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북한 체제는 공산주의와 계획 경제를 통해서 어떤 그 체제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북한 체제는 세계에서 최악의 어떤 경제 상황에 처해 있고 정치적으로도 인민들의 어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인권주의 국가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우리를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성장을 넘어 선진국으로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비롯한 눈앞에 놓인 우리의 과제들, 60여 년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이룩한 것처럼 우린 다시 한번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